2023년도 운전직 공무원 자동차 구조 원리 오리엔테이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요, 간단하게 이제 보통 오리엔테이션 하게 되면은 기본적인 내용 나오는데요. 저희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문제풀이를 어떻게 할 거냐, 요거 먼저 좀 보여드리고 나서 기본적인 내용을 해드릴 겁니다. 문제풀이는요, 대략 한 4개 정도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이게 저희 이제 이론 설명 말고 문풀 1, 2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문풀 1, 2 때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갈 건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필드에서 실제 정비하시던 분이나 필드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문제를 봤을 적에 이제 많이 혼돈이 생기거나 이제 가끔 가다가 그 함정에 빠지는 부분들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전체적으로 한 4문제 정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는요, 이렇게 화면에 그대로 다 표시가 될 거고요. 문제는 다 읽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업무하시면서 그 이어폰으로 듣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걸 문제를 다 읽어 드릴 건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예제 1번. 디젤 엔진 구성품 중 예열 플러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1번. 실드형 예열 플러그는 예열 시간, 코일형 비해서 조금 길지만 한 개당 발열량과 용량이 크다. 2번. 예열 플러그의 적열 상태를 운전석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열 지시 등이 있다. 3번. 주로 복실식에 예연소실과 와류실식이 사용된다. 4번. 연소실에 분사되는 연료를 가열하여 노킹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요거 보통 문제를 다 읽어드리고요. 대략 한 1초 정도가 제가 잠깐 멈췄다가 답을 말씀을 드릴 건데, 필요에 따라서는요, 조금 더 오래 있다가 답을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일단, 예제 1번에 답은 4번입니다. 근데 하지만 요거, 기초부터 아마 공부하신 분들은요, 4번으로 바로 가실 수 있는데요. 실제 필드에서 정비하시는 분들은요, 1번 좀 많이들 갑니다. 요게 저희 자동차라는 건요, 대략 1970년대, 80년대부터 나오던 교재를 갖고 계속 업데이트를 쓰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아예 단종된 이제 기화기 시스템 정도만 지금 삭제가 된 거고, 나머지 기계식 디젤 같은 경우는 아직도 나옵니다. 요거 뭐 대략 한 3, 40년 전에 나왔었던 거를 계속 쓰다 보니까 책 같은 것도 만약에 공부하시다 보면요, 실드형 예열 플러그 보면은 이제 예열 플러그를 예를 든다면요, 예열 플러그는 이제 코일형하고요, 이제 실드형으로 두 가지로 또 다시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요, 코일 플러그는 예열하는데 한 40에서 60초가 걸린다라고 하고요, 실드는 60에서 한 90초 정도가 걸린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책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딱 보면은 코일형보다 실드형이 조금 더 길다라는 거는 이미 아세요. 하지만 필드에서 정비하신 분들은요, 요즘에 나오는 실드형 타입은요, 대략 한 3초 이내에 1000도씨까지 올려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드에서 정비하신 분들은 요게 4번이 아니라 1번으로 많이들 가시는데,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요즘에 나오는 차에 나오는 내용하고 이제 책에 있는 내용하고 조금 오류가 이게 약간 좀 편차가 있는 것들은 이렇게 좀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혹시라도 4번이 보이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요 글자를 읽을 적에 요거를 끝까지 다 읽으시는 게 아니라요, 연소실에 분사된 요것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막 코일은 언제 사용합니까? 라고 하면은 연소실에 들어온 공기를 가열합니다. 가열해서 착화 온도를 착화 온도까지 빨리 도달할 수 있게 해서 착화 지연 시간을 줄인다. 착화 지연 시간을 줄여서 노킹을 줄인다. 라는 거는 머릿속에 많이 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소실이라는 단어를 보고요, 가열과 노킹을 저감한다. 요거를 보고 4번이 또 맞는다라고도 보시는데, 4번 같은 경우는 분사되는 연료를, 그죠? 여기 연료로가 이제 틀려버리게 된 거, 연료가 아니라 그 연소실에 있는 공기를 가열을 해서가 이제 맞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르지 못한 것은 4번으로 가는 거고, 이제 필드에서 실제 정비하시는 분들은 실수하시는 게 1번으로 이제 종종 가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종감속 기어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1번 웜과 웜 기어, 2번 스파이럴 베벨 기어, 3번 렉과 피니언 기어, 4번 하이포드 기어.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종감속 기어로 요거는 어정쩡하게 좀 그렇고요. 공부를 조금 덜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레크 앤 피니어를요, 종감속 기어 장치하고 조금 헷갈려 합니다. 종감속 기어가 아니지, 차동 기어하고 조금 많이 헷갈려들 하시는데요. 차동 기어의 기본적인 원리가 레크 앤 피니언입니다. 그래서 종감속 기어는 보통 구동 피니언이 있으면은 여기에 링 기어가 물려버리죠. 그 다음에 링 기어에 차동
케이스가 물리고 차동 기어 케이스에 각각 피니언 기어하고 사이드 기어들이 물립니다. 이때 요 차동 기어의 기본 원리가 레크앤 피니언이고요. 이게 공부를 하실 적에 요만큼 나눠서 차동 장치 구간이냐 아니면 종강석 구간이냐 요거를 정확히 좀 나눠서 공부를 하셨다면 좀 편할 텐데, 요걸 하나로 공부하신 분은요, 얘가 기본적인 원리가 렉앤 피니언이라고 해서 렉앤 피니언이 아니라고도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저 렉앤 피니언의 기본적인 원리는 이제 차동 기어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재 자동차에서 렉앤 피니언 타입이 많이 들어가는 건 조향 장치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웜과 웜기어나 스파이럴 베벨 기어 같은 경우는요, 입력축과 출력축이 교차가 됩니다. 그러니까 90도로 직각을 시켜주는 거고요.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는 하이포드 기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번. 3번은 다음 중 자동차의 연료 절약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자동차 내 전원 사용을 줄인다, 2번 급가속, 급제동, 급출발을 삼가한다, 3번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지 않는다, 4번 적정한 타이어의 공기압을 유지한다.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1번으로 갑니다. 1번으로 가는데, 요것도 공부하신 분들은요, 보통 연료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교재에서는 급가속, 급제동, 그 다음에 공회전 하지 않는다, 공기압을 적정한 값을 유지한다. 공기압이 너무 낮거나 공기압이 너무 높거나 해서 공기압이 낮다라고 만약 판단된다라면은 요거는 접촉 면적이 넓어집니다. 접촉 면적이 넓어지면은 당연히 저항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그만큼 연료를 더 많이 써서 출력을 높여야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4개로 보면요, 4개가 전부 다 엄연히 따지면 연료 절약 방법은 맞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내 전원 사용을 줄인다, 요게 이제 연료 절약 방법하고의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면요, 요거는 발전기 쪽과 관련이 있습니다. 발전기는 기본적으로 엔진에 있으면은 엔진의 크랭크 축과 연결돼 있어서 알터네이터가 이제 작동을 합니다. 요때 알터네이터, 즉 발전기에서 발전 용량이 일정 용량 이하면은요, 그렇게 큰 부하를 받지는 않는데요. 내가 혹시라도 배터리가 나간 상태에서 뭐 헤드라이트를 켜고 전기 뭐 열선에 관련된 것들, 높은 전력을 쓰는 것들의 모든 장치를 켜버리게 되면은 발전기에서 높은 출력값을 원합니다. 그랬을 때는 발전기에서 걸리는 부하가 생기거든요. 부하가 생겨서 여기에 따른 이제 그 엔진의 출력을 좀 더 높여줘야 돼서 엔진의 출력이 높아진다라는 건 연료가 그만큼 많이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면은 자동차 내 전원 사용을 줄인다도 연료 절약 방법으로 맞죠. 근데 여기서는 자동차의 전원은요, 기본적으로 배터리에서 사용한다라는 개념으로 좀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4개죠. 4개 지문 중에서는 이제 전원 사용, 즉 전기를 사용하는 게 연료 절약 방법에서 제일 하단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제 1번으로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에서는요, 생각보다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자동차 쪽에서는 그 구조 원리 쪽의 문제를 풀다 보면은요, 정확하게 얘는 틀렸어, 맞았어라는 것보다요, 요거는 적당히 해석하기에 따라 맞는데, 얘도 맞는데, 그러면은 맞는 거다 또는 틀리는 거다라고 하면요, 우선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우선순위도 아마 문제 풀면서 계속 같이 진행을 하시게 될 거고요. 다음 4번, 휠 스피드 센서의 역할로 올바른 것은 1번, 휠의 회전 속도를 검출하여 바퀴의 록을 검지한다. 2번, ABS 제어를 위한 톤휠의 신호를 HECU로 보내어 이 신호만으로 슬립을 연산한다. 3번, 톤의 휠에서 이에 검출된 신호를 바탕으로 슬립률을 0으로 제어한다. 4번, 센서 종류에 따라서 패시브, 액티브, 옵티컬 타입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올바른 것은 답은 1번이 되죠. 1번이 되고, 요거 보셨을 적에 보통 나오는 게 1번과 2번 많이 나옵니다. 2번 오류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요, ABS를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요, HECU 쪽으로 톤휠의 신호가 갑니다. 톤휠의 신호를 가고요, 이 신호를 토대로 해가지고 연산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슬립률을 계산을 하죠. 하지만 여기서 보면요, 이 신호만으로, 요거는 대부분 문제를 풀 적에요, 여러분들 지문을 읽을 때 뭐뭐뭐만, 이 신호만, 이것만 들어간다라고 할 때요, 대부분 다 한 가지 신호로 해서 어떤 거를 제어하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어한다 그러면요, ABS 제어한다 그러면은 자동차의 그 속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연산된 자동차의 속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톤휠에서 온 신호를 보는 거죠. 요것도 필드에서 아마 정비를 실제로 하셨고, 필드에서 공부를 막 시작하신 분들도요, 보면은 2번도 맞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차속에 관련된 거. 차량 속도는 어디서 뽑아올까요? 라고 하면은요, 최근에 공부하시거나 필드에서 공부하신 분들은요, 그 휠 스피드 센서 WSS 휠 스피드 센서에서 HECU로 신호를 보내면은 HECU에서 그 연산된 게 차속으로 옵니다 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차속을 구하는 건요,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최근에는 WSS에서 HECU 쪽으로 HECU 쪽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HECU 쪽에서는요, 신호를 연산한, 이렇게 뭐 계산을 하지 않고요, 해당 신호를 그대로 계기판으로 보냅니다. 계기판으로 모든 신호를 보내고요, 계기판에서 연산을 해요. 계기판에서 연산한 다음에 차속을 필요한 신호에 캔 신호를 통해서 차속을 뿌려주는 형식이 되는 거고요. 요거 바로 전 단계는 휠 스피드 센서를 통해서 HECU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HECU에서 연산해서 차속을 캔 회로로 뿌려줍니다. 요거는 반복도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 시험 문제에 나올 적에요, 요거 두 가지 타입에서 첫 번째 타입은 이건 아예 안 나오고 있는 거고, 요건 최근에 적용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휠 스피드에서 HECU에서 차속을 캔으로 간다, 요렇게 되면은 요건 이제 아마 VDC나 이게 최근에 신기술에 관련된 걸로 올라와야지 요런 문제가 나오고요. 그래서 차속은요, 휠 스피드 센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희 자동차가 있으면 이쪽에다 그릴까요? 자동차가 이렇게 있으면 엔진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 TM이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펠러 샤프트가 연결되고 여기에 종감속 장치 각 바퀴로 이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TM 파이널 쪽, 마지막 쪽에 나오는 쪽에서 차속 신호가 계기판 쪽으로 대부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ABS 제어를 위한다 라고 했을 적에는요, 차속 신호를요, 여기 보통 TM에서 그 파이널 기어 쪽에서 받는 걸로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신호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신호와 차속 신호로 슬립률을 연산한다가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정확히 맞는 거고요. 그래서 요런 문제, 그러니까 휠 스피드 센서 같은 경우 필드에서 정비하신 분들은요, 이 휠 스피드 센서가 HECU로 들어가서 차속을 변환한다 라는 것 때문에 가끔 2번으로 가시는데, 요것도 필드에서 정비하시는 거랑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요것 때문에 실제 필드에서 정비하시는 분들하고요, 그냥 책으로만 공부하시는 분들하고요, 요런 문제를 실제적으로 풀어보면은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게 이겁니다. 필드에서는 요런 내용인데 왜 문제는 이렇게 나오느냐 라고 하는 건데, 필드에서 나와서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들이 실제 문제까지 적용되는 데는요, 제가 봤을 때 짧아야 1, 2년이고요 길면은 한 1, 20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단편적인 예로 보면은 기화기라는 시스템, 엔진 쪽에서 기화기라는 시스템은요, 대략 한 20년 정도부터 없어지기 시작했고요. 거의 그저 한 20년도, 2000년대 초반부터는 기화기라는 게 나오진 않았는데, 요 기화기 문제가요, 대략 한 2010년도 중반 정도까지 나왔어요. 그러다가 중반 이후에는 지금 아예 기화기 문제가 사라졌죠. 그래서 해당 시스템이 사라지고도 한 10년에서 15년 정도가 더 나옵니다. 또 그거를 감안했을 때는 아주 옛날 것도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대략 정도로 이 정도로 풀고 나갈 거고요. 그래서 아마 뒤에서 커리큘럼을 또 다시 설명해 드릴 건데요. 문풀 1과요, 문풀 2로 나눠질 겁니다. 문풀 1은요, 단원별로 갈 거고요. 단원별로 갈 거고, 요거는 회차별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대략적으로 하면 요건 한 1000문제 정도, 요거는 600문제 정도가 저희가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단원별은요, 방금처럼 이렇게 디테일한 설명 같은 경우는 없을 거고요. 요건 좀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 빠르게 진행해서 여러분들이 해당 단원에서 내가 해당 단원을 더 공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빨리 판단하기 위해서, 요런 해당 단원 1에서는 대략 시간당 일단 목표치는 대략 한 60에서 80문제 정도를 풀어가 나갈 예정이고요. 그 문풀 2에서는 회차당 10문제씩, 그래서 보통 한 50문제 전후반 정도로 일단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는 이 정도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구급 공무원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요, 그 공무원에서 기본적인 거 응시 자격, 그 다음에 시험 과정, 임용 시험 과목, 자격, 그 다음에 가산 비율,
그 다음에 올해 경쟁률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시고 나서 강의 커리큘럼까지 진행하고 나서 마지막은 합격을 위한 길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보시면은 응시 자격입니다. 응시 자격은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성인 남녀면요, 누구든지 응시가 가능한 거고요. 단 해당 연고지 지역에서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역 인정은 되는 거는 뭐 시험 당해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해서 쭉 내용이 있어요. 요게 조금 애매하거나 내가 좀 걸릴 것 같다, 안 걸릴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시면요, 요거는 학원 쪽이나 요런 데도 문의하셔도 괜찮지만 해당 도청이나 해당 구청, 해당 시청 쪽에 그냥 바로 요거에 관련된 부서 쪽에 연락을 해서 제 거에 신상 정보를 알려주고 내가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아마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합격 기준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과목당 20문제입니다. 과목당 20문제고요. 요것도 이제 지역별로 조금 나누는데 2과목을 보는 데가 있고요. 3과목을 보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과목을 보는 데가 좀 많다 보니까 2과목은 이제 자동차 쪽에 관련돼서 구조 원리하고 법규하고 나서 이제 10문제, 구조 10문제, 법규 10문제, 그 다음에 사회 20문제를 진행을 합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10문제, 10문제, 20문제가 가는 데가 있고요. 구조가 조금 더 문항수가 올라갈 때도 있고요. 문항수가 올라가는 것만큼 법규는 조금 더 문항수가 내려갑니다. 문항수가 내려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과목당 20문제씩 보통 이게 2과목 정도를 볼 거고요. 요거 100점 만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과목당 말 그대로 40점 이상, 지금 40점 이하는 꽈락인데 기본적으로 합격 점수를 보면요, 운 좋으면 80점대고요. 보통 90점대입니다. 그래서 40점대가 조금 넘어도 어차피 8, 90점이 안 되면은 거의 합격이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차피 임무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 그냥 대외적인 업무, 그다음에 근무처 같은 경우는 구청, 군청, 시청, 도청, 교육청, 내가 뽑는 데가 어디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할 적에 이거 신청을 할 적에 내가 그리고 시험 신청을 할 적에 구청을 가고 싶다고 해서 뭐 구청에다 신청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매년도 뽑는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채용 공고가 뜨면요, 요건 지금 채용 공고 캡처해 갖고 온 건데요. 채용 공고 보면은 운전에 8명을 뽑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 보호 추천장에 6명을 뽑습니다. 운전 보호 추천장에 3명을 뽑는데 얘는 불삭힙니다. 이런 내용들 좀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보훈 추천장이라고 하면요, 취업 지원 대상자다라고 하면요, 요것도 넣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취업 지원 대상자가 아니다 라면요, 그냥 운전에다만 이제 넣으시면 이렇게 원서를 넣을 수가 있고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도청에 5명, 김제시에 2명, 순창 쪽에 1명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내가 이렇게 해서 운전직에 어디로 넣을 거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공채나 경채 채용 공고가 뜨게 되면은 요걸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채용 공고가 뜨면은 이제 채용 공고가 떴을 적에 원서 접수 날도 어차피 다 같이 뜹니다. 그 다음에 운전직 공무원은요, 다른 시험하고 다르게 1년 중에 한 날에만 보는 게 아니라 시별로, 도별로, 그 다음에 원하는 곳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대략 3월부터 시작해서 대략 한 10월이나 11월 달까지 시험이 계속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한 7, 8월 달 정도에 몰려서 있긴 한데, 여기 좀 빠른 데는 3월부터 시작을 하고요. 좀 늦는 데는 10월 정도로 하고, 여기 3월에서 10월 정도에도 채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인원이 모질라면은 그 이후에도 수시로 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원하고자 하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이거 계속해서 아마 확인 작업은 계속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운전 쪽에서는요,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운전면허가 있어야 되고요. 요 운전면허가 그냥 일반 보통 운전면허도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은 거의 없고요. 기본적으로 대형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대형면허가 있어야 되는 이런 자격 조건을 확인 꼭 하셔야 되고요. 굴삭기 쪽은 운전면허하고 굴삭기 운전기능사 자격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요것도 내가 자격증만 보유하고 있어도 되느냐, 보유하고 실제 실무를 했어야 되느냐, 또는 보유한 상태에서 운전이라는 걸 했어야 되느냐, 이런 조건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요. 이런 조건들도 여러분들이 꼼꼼히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 과목입니다. 교육 과목에서요, 이건 20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에 거의 대부분의 지역은요, 자동차 구조 원리 및 도로 법규하고 사회 과목 2과목 봅니다. 총 40문제를 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부 울산, 부산, 충북도청, 강원도청, 경북도청은 3과목입니다. 그래도 자동차 구조 원리하고 도로교통법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국어하고 한국사가 들어갑니다.
근데 2023년도에 일단 부산시는 요 위로 편입되는 걸로 지금 그 공지사항이 떠 있어요. 그래서 부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과목으로 다시 줄었고요. 그래서 울산이나 충북, 강원도청, 경북도청 쪽을 이제 희망하시는 분들은 국어하고 한국사 쪽 해서 총 60문제 정도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외의 지역은요, 자동차 구조 원리 및 도로교통법 해서 요거 20문제, 사회 20문제씩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상 보면은 그렇게 그 내용이 많거나 하진 않는데요. 대부분들은 그 현업에서 일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공부 시간이 많이 없다라고는 하세요. 없다라고 하는데 어차피 1년만 고생하셔가지고 뭐 따는 거기 때문에 뭐 합격만 하시면은 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탄탄대로로 갈 수 있기 때문에요. 뭐 조금 투자를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응시 자격입니다. 응시 자격은 요거를 나열한 거는요, 제일 많은 빈도수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그 전국적으로 뽑아봤을 적에요. 2020년 기준으로 일정 운전면허 대형을 취득한 후에 대형 운전면허 경력 1년 이상인 자가 제일 많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있었던 게 일정 운전면허 대형 소지자만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은 일정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 경력 1년. 그래서 보면은 요거는 이제 트럭이나 버스 같은 거를 운전하는 지역을 뽑았을 때가 이런 게 나오고요. 그렇지 않고 관용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일종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 경력 1년 이상. 요거 아니면은 그냥 운전면허만 있어도 볼 수 있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좀 다른다고 이렇게 좀 내용들이 응시 자격이 좀 다른 것도 아마 꼼꼼히 확인하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가산 비율이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 가산 비율이 있어도요, 가산 비율 좀 보지 마세요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요거 취업 지원 대상자에서요, 여기 어떻게 보면 10% 정도의 가산점이 있습니다. 10% 정도의 가산점이 있으면요, 요거 가산점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요, 내가 80점을 맞아도 10% 정도니까 한 10점 정도 또는 8점 정도를 줄 거야. 그래서 요게 점수가 난 더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나는 80점 정도만 맞으면 돼, 난 한 85점 정도만 맞으면 돼라고 해서 그 커트라인 선을 상당히 낮춰 놓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원하는 점수대를 못 얻게 되면은 말 그대로 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얻어가는 점수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점수를 뺀 나머지 실제 내가 시험 봐서 얻을 수 있는 점수의 목표 타겟을 무조건 정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래도 가산 비율, 취업 지원 대상자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의사당자, 그 다음에 공통가산점, 직별적 가산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요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올해 경쟁률인데요. 경쟁률 보면은요, 뭐 필기시험, 뭐 경쟁률, 전체로 보면요, 뭐 18.5대 1, 54대 1, 뭐 25대 1, 그래서 경쟁률은 생각보다 높아요. 경쟁률은 생각보다 높은데, 어차피 들어가는 합격하는 점수는요, 최하 점수가요, 보통 80점이고요. 보통 90점 이상이 커트라인입니다. 여기 합격 커트라인이 보통 한 90점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시험을 보실 적에요, 그냥 한 과목당 한 문제 이상을 틀리면 안 된다라는 각오로 무조건 공부를 하셔야 되고, 100점 맞으시면 좋겠지만 100점 맞기는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정도만 여유만 놔둔다. 요 한 문제도 내가 모르는 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냥 실수로 해서 틀린 문제나 아니면은 이제 진짜 어렵게 낸 문제, 요 정도만 이제 아마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필기시험 일정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6월 18일, 4월 23일, 10월 29일 해서 6월 18일, 10월달, 6월달, 7월달, 4월달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워낙 다르기 때문에 요 지역에서 원하는 공채 요런 그 채용 공고가 뜨는 것도 이제 다 천차만별로 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계속해서 확인하시고, 뒤에서 보면은 이제 공채냐 경채냐,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들 뽑으면요, 취업이 되면은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경채를 주로 많이 뽑습니다. 경채를 많이 뽑기 때문에 요 공채보다는 경채가 좀 더 비율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요거 경채라고 해서 뭐 경력자가 있다라고 해서 뭐 엄청난 경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대부분들 원하는 거는 내가 운전 경력이 몇 년 정도가 있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운전직 공무원의 기본적인 내용인 거고요. 다음은 저희가 하면서 커리큘럼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커리큘럼은요, 기본적으로 이론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집중 문제풀이 1, 2, 그 다음에 동영 모의고사가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 아마 1월 기준으로요, 기본 이론하고 집중 문제풀이 1, 2가 전부 다 이게 동영상이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기초가 된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요, 집중 문제풀이 1을 한번 먼저 풀어보시고, 뭐 집중 문제풀이 2를 가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요, 기본 이론부터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략 한 32강, 16강, 20강 정도로 해서 지금 현재는 진행될 예정인 거고요. 진행될 예정인 거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집중 문제풀이 1을 풀 적에요. 요게 보통 한 60에서 80문제인데 일단 타겟은 한 80문제 정도, 시간당 한 80문제입니다. 80문제 정도 해서 좀 되게 빠르게 풀어갑니다. 요 빠르게 풀어갈 적에 여러분들이 제 속도에 맞춰서 갈 적에 대략 정도로 한 70점에서 한 80점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면요, 계속 풀어나가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요게 안 나오고 한 반타작 정도밖에 안 나. 50점, 60점 이하로 나온다라고 하면요, 요거 문제 풀다가 끊고 그냥 기본 이론 먼저 보시면 돼요. 기본 이론 먼저 보시고 나서 문풀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집중 문제 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 문제 풀이를 만약에 푸는데 여러분들이 10문제 중에서 한 2문제나 3문제 정도는 틀린다라고 하면요, 같이 풀면서 하나씩 맞춰가면 되지만 혹시라도 60점 미만이 나온다라고 하면요, 요거 굳이 풀지 말고 다시 기본 이론서 가셔야 됩니다. 가고 나서 다시 또 오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동영 모의고사는 요건 총 12회 해서 만약에 요것도 동영상 강의를 촬영하게 되면요, 대략 한 4강 정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12회로 해가지고요, 얘는 한 2월 정도에 오픈 예정입니다. 요거는 2월 정도에 오픈 예정을 하는 건요, 3월 달부터 시험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2월 달 정도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 커리큘럼은 그렇게 길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고 빠르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짜놨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목차를 보시면요, 간단하게 자동차 구조 원리에서 자동차 일반에 관련된 내용 쫙 진행을 하고요. 엔진, 셰시, 전기, 차량 법규. 요 차량 법규는 이게 기본적으로 차량에 대해서 윤거가 뭐냐, 축거가 뭐냐 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게 대부분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즘에 친환경 차량. 지금 그 공무원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 친환경 차량의 문제의 비중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지금 보면은 여러분도 아마 책을 구매하거나요, 아니면 문제집들을 뭐 저희 학원 교재 말고 다른 교재를 사셔도요, 문제지를 보면요, 제일 두꺼운 데가 엔진 쪽입니다. 그 다음에 엔진 셰시 전장순이 이제 두께가 됩니다. 그럼 문제도요, 엔진 쪽이 제일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셰시 전장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 차량은요, 이제 한두 문제씩 나오곤 있습니다. 한두 문제씩 나오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은 양의 문제가 아마 출제가 될 거니까, 그래서 요거 친환경 차량까지 쭉 진행을 할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는요, 합격을 위한 길이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해서 저는 그 학생들한테요, 많은 거 바라지 않고요, 요거 3개만 하세요 라고 합니다. 3개만 하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라고 합니다. 요거 맨 처음 했을 적에 요 3개 뭐 힘들겠어 라고들 하시는데요, 참고로 요거 3개 다 그 시험 합격할 때까지 하신 분은요, 극히 소수예요. 극소수고요. 요거 3개를 다 해서 떨어지신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어쨌든 다 붙었고, 요게 생각보다 힘듭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뭐 데일리 리포트 만들기 퍼 무조건 운동해라는데요,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하는 건요, 일단 무조건 운동을 해라 라는 겁니다. 운동을 하라는 건요, 여러분들 체력 관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를 하시다 보면요, 계속해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 계시거나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체력이 점점 떨어져요. 떨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막상 시험 보러 갔을 때, 그때 내가 좀 공부의 양을 늘리거나 잠의 양을 조금이라도 줄이게 되면은 바로 몸에서 느껴져요. 갑자기 피곤함을. 그렇게 되면 이제 정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기 전에 운동을 한다라는 건요, 이게 그 심장을 쿵쾅쿵쾅 뛰게 해서 뭐 피를 한번, 혈류를 한번 강하게 돌리는 거죠. 이때 돌렸을 적에 이 혈류가 뇌로도 많이 갑니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머리가 맑아지죠. 맑아진 상태에서는요, 당연히 학습 효율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운동해라. 요거는 그냥 걷기 운동 요게 아니라요, 한 30분을, 그러니까 10분을 운동하던 20분을 운동하던 그 시간은 중요하진 않고요. 일단 늘 같은 시간대에 꾸준하게 하되 한 번 정도, 단 1분이나 2분 정도는요, 심장이 터질 정도로 어쨌든 운동을 한 번씩은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데일리 리포트입니다. 요거는 데일리 리포트를 적으라고 하는 건요, 일단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불필요한 시간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를 먼저 체크하고 그 시간들을 다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일리 리포트는요, 기본적으로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일어났을 적에 내가 만약에 7시에 기상했다 그러면은 7시에 기상입니다. 7시에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7시에 일어났고 7시부터 내가 만약에 7시 30분까지 뭔가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 그냥 준비 과정이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보통 아침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요, 한 30분 정도 하신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8시까지 식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식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동을 하겠죠. 공부하는 곳으로 이동하던 뭘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동 시간을 가는데 여기서 간혹 가다가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흡연하시는 분들 식사하고 나서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웁니다. 담배를 피우면은 여기서 적는 거죠. 만약에 8시부터 식사가 8시에 끝났고 내가 움직였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담배라는 걸 해서 담배를 한 8시 5분 정도까지 폈다. 그러면 그냥 담배 파시면 됩니다. 담배를 약 5분 정도 폈다.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내가 이동을 했다. 그러면 이동 시간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55분 걸렸다 칠게요. 그러면 9시 정도에 나는 도서관에 들어갑니다. 그럼 도서관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요것도 이제 계속해서 내가 한 행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공부를 시작하면요. 만약에 사회 공부를 했다 그러면 사회, 구조 원리를 했다 그러면 구조 원리 하고요. 중간중간에 혹시라도 화장실 갔다 온 것도요. 여기다 다 체크합니다. 화장실을 내가 몇 분 동안 갔다 왔는지. 그 다음에 흡연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담배를 필 때 일어났을 적에 시간 적고요. 그 다음에 앉았을 적에 시간을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들요. 담배 피는데 얼마나 합니까? 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들 하루에 한 갑 정도 피는다라고들 해요. 보통 물어보면은 담배 그리고 묻죠. 담배 한 갑 피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라고 하면은 대부분들 얼마 안 걸려요 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담배 하나 피는데요. 여러분들이 방 안에서 피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보통 나가서 피시죠. 그러면은 담배 하나에 5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대략 5분 정도 잡습니다. 여기에 20개 피. 그러면은 100분이죠. 얘만 해도 1시간 40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담배 피는 대로만 1시간 40분 동안 그냥 날려버리게 되는 시간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거는 요게 체크가 됐으면요. 요거에 대한 담배를 줄이자. 10개로만 줄이자. 그 다음에 시간도 줄이자. 라고 해서 요런 불필요한 시간들을 계속 줄여야 되는 거고요. 요때 요걸 하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게 흡연하시는 분들은 내가 담배 피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요거를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꼭 해야 되는 게 유튜브, 미디어입니다. 유튜브나요? 미디어, 유튜브 관련된 거 또는 미디어 또는 뭐 인스타 뭐 아니면 이제 SNS 하는 거 있죠. 요거 시간 아마 다 축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게임 시간도 한번 합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시작을 하셔가지고요. 일단 담배 피는 시간도 엄청나죠. 한 2시간 가까이 나왔죠. 유튜브하고 게임하는 시간 아마 체크하시면요. 적게 나오시는 친구들이요. 한 3시간 정도 나오고요. 많이 나오시는 친구들은 한 6시간, 7시간 나옵니다. 얘네 두 개만 합쳐도요. 대략 하루에 한 10시간, 뭐 적게는 5시간에서 한 10시간 정도 여러분들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그냥 허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데일리 리포트를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 1주에서 2주 정도를 계속 하세요. 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다음에 요거 저녁에 잘 때 그 시간만 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플도요, 요런 거 나옵니다. 어플도 내가 움직일 때마다 체크해서 내가 적을 수 있어요. 적어가지고, 일단 내가 불필요한 시간들이 뭔지를 일단 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불필요한 시간들을 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괜히 쓰잘데기 없는 유튜브나 아니면은 SNS, 요거 할 시간에 그냥 책을 한 장 더 보시라는 걸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일리 리포트를 적고 나서요, 여러분들 이제 보통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 뭐 저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합격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볼게요. 합격하신 분들 기준으로 보면요, 저한테 그 연락처 물어보면은 전 연락처는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카톡이 오는데 보통 2시에서 3시에 카톡이 옵니다. 그분이 2시나 3시까지 어쨌든 공부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2시나 3시까지 공부를 하시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면은 저는 어쨌든 다음날에 또 카톡으로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요, 보통 6시 좀 넘어서 퇴근해서요, 7시부터 이제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까지 이제 공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한 3시, 새벽 3시나 4시 정도까지 하고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자고 공부를 하신 친구인데, 그 친구 그냥 1년에 그러니까 한 번에 다 합격이 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는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의지가 부족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데일리 리포트를 적고요. 여러분들한테 불필요한 시간 무조건 다 없애고 다 공부하는 시간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다라이트 기법, 요거는 이제 최근에 중고등학생들은 이런 거 좀 알더라고요. 만다라이트 기법이라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8칸을 놔둡니다. 8칸을 놔두고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다가는 내가 원하는 거를 적는 겁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 여기다가 어떻게 보면 합격이겠죠.
합격이라는 걸 적어 놓고요. 요 8칸을 채우는 겁니다.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난 뭘 해야 되지? 그래서 뭐 구조 원리를 공부해야 되지. 그 다음에 법규를 공부해야 되지. 사회를 공부해야 되지. 그 다음에 운동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등등 뭐가 있겠죠. 요런 내용들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꼭 9개를 다 채울 필요는 없어요. 덜 채우셔도 됩니다. 이렇게 채워놓고 나서 요걸 하나씩 채우면은 내가 합격으로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조 원리를 한다라고 하면요. 구조 원리를 또 따로 뺍니다. 나는 구조 원리를 공부할 거야. 그러면 요거를 또 다시 9칸으로 나누는 거죠. 자, 구조 원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나는 정독을 할 거야. 몇 회 할 거야. 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하루에 30분씩 요걸 할 거야. 그 다음에 하루에 30분 하는데 또는 필요에 따라서 한 단원씩 진행할 거야.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얼마만큼은 진행을 할 거야. 이런 거를 계획표를 적는 겁니다. 만약에 법규도 마찬가지고요.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운동을 한다고 하면 운동도 나는 하루에 몇 분 이상을 할 거야. 운동은 특별히 이렇게 8칸 날 필요 없죠. 그냥 운동해서 하루에 20분 또는 30분 이렇게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표를 잡아 놓고요. 이거를 계속해서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표는 한 번 작성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정도마다 아마 바뀔 수도 있어요. 이게 좀 요거 합격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합격할 때까지 안 바뀔 수도 있고 칸이 더 채워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런 만다라 기법까지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가지고 착실하게 하시면 되고요. 요게 혹시라도 혼자 하기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요. Q&A 쪽에 제 쪽으로 구조 원리 쪽으로 Q&A를 보내시면서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요. 제가 그 피드백은 충분히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피드백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합격하기 위해서요. 뭐 크게 노력은 하셔야겠지만 무엇보다요. 운동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시간 무조건 줄이시고요. 그 다음에 계획은 반드시 세워놓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뭔지를 정확하게 잡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저희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